예, 반갑습니다. 송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록형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록형 강의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강의한 지 한 3년 정도 이제 됐고요. 그 전부터 뭐 기록형 강의는 해야지 하면서 이 교재를 쓰지 못해가지고 이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 아마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처음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니까 아마 걱정을 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진행할까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제가 그 기록형 교재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민사법 기록형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답을 찾고 비교적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록형이라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연수원에서 그 제가 다닐 때는 이제 4학기 때 2학년 4학기 때 이제 마지막 이제 판결서를 쓰는 시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는 아침 정확하진 않은데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하나 뭐 싸와서 그 자리에 까먹으면서 이제 한 8시, 9시간 정도, 10시간 정도를 써요. 기록 그 자료로 소위 말해서 지금 상담 일지하고 첨부 서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소장하고 뭐 답변서 준비 설명 해가지고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거 뒤적뒤적하면서 이제 초안이라는 걸 잡고 비슷합니다. 요건 사실 해서 당사자들 쭉 정리해서 요건 사실 정리하고 항변 저항변 하면서 표를 그리는데 한 3시간 그려요. 기록 보는데 한 3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이제 판결 주문을 쓰는 거죠. 주문을 쓰고 원고의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청구 요건, 그 다음에 항변, 저항변 이렇게 하면서 판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법원을 지원하는 그 연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굉장히 이제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이제 잘못 보게 되면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되죠. 하지만 저는 그때 2학기 초에 그 전에 저 친정 거기 이미 컨펌이 된 상태라 저는 그때치 그 4학기 시험에 소위 말로 요즘 말로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도 관심이 없었고 그때 컨펌이 되고 나서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때 사시용으로 사례 연습용 나온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변호사 시보하면서 책 썼어요. 민사법 사례 연습이라는 책이 그때 처음에 출판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끝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민법의 쟁점이라는 책을 하나 쓰고 나니까 시험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들어가서 쓰니까 뭐 나중에 채점 기준표라는 걸 나눠주지는 않지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 함정이란 함정에 제가 다 빠져서 아마 그때 점수를 까보면 아마 굉장히 창피할 정도로 점수가 낮았을 걸로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형에 관해서 갖고 있는 기억은 제 기억은 그게 전부예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뭐 별로 안 좋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그래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뭐 그때 기록형을 못 썼다는 점이 전혀 장애가 되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판결서를 쓰는 그 전통적인 사법연수원의 어떤 그 시험 테스트도 변호사의 어떤 실무 역량을 따지는데 진정한 어떤 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변시 한번 보죠. 우리가 변시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이제 변호사를 배출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판결문이 아니라 이제 소장을 기재를 하는데 시험의 형태가 상당히 기이합니다. 친절하게 이제 원고 측 대리인이 여러분이 돼가지고 소장을 쓰는데 피고 측 변호사가 고민할 문제까지 다 고민을 해줘가지고 항변을 예측해가지고 다 써주고 하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보니까 청구 취지가 한 7개, 8개, 10개씩 수임료를 얼마를 받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써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걸 3시간 안에 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쓰는 방식하고도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에 관해서 요건사실
대금을 지급하려고 청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적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쓰면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빨간 펜으로 다 긁습니다. 야, 이 스토리가 없잖아. 해가지고 다시 쓰라고 그러죠. 왜? 그다 주저리 동기가지고 저쩌고. 그게 실무입니다. 뼈다귀만 앙상하게 쓰면은 굉장히 불성실하게 썼다는 인상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도 좋지 않고, 그래서 주저리 쓰고, 일상항변 따위는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제발 함정에 빠져라 하면서 그 스며 있고, 나중에 그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서면으로 쓰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무마를 하지, 친절하게 예상 항변을 쓰는 일은 없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록형이라는 것이 가장 실무적인 성격의 시험인 것 같은데 변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민사법을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하나의 그냥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인데 이 시험과 이제 가장 유사하다고 여러분이 생각되는 게 사례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례형 시험하고 이제 기록형 시험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머릿말이라고 해서 종이 한 장을 나눠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강의 교재가 정식으로 나오질 않아 가지고 금요일 날에 그 정식 교재에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머릿말 보시면은 두 장 주저리 써놨는데 이 여기서 이제 쓰는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선택형하고 사례형하고 기록형을 세 가지 유형을 나눠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기록형하고 사례형을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머릿말에 처음 쓴 것이 세 번째, 민사법 기록형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례형 문제와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사법 기록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한번 모의고사도 지난주에 보셨죠? 상담일지,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제공을 해서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상담일지에 이렇게 해서 의뢰인이 찾아와 가지고 이러이런 대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건 이것이다 라고 던지고 첨부 서류를 이제 던져주는데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죠. 의뢰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맞는 걸 이제 결론을 이끌어나기 위한 전제로서 사실관계를 전제를 해야 된다. 사례형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사례형은 정제가 돼서 모든 사례를 법률적으로 다 대부분 가공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고 파악만 하면 되는데 기록형은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는 사례형에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갑과를 이렇게 했는데 갑이 이렇게 청구를 할 때 타당성을 따져봐라. 기록형은 문제를 주질 않아요. 포인트로 주는 것은, 힌트로 주는 것은 당사 의뢰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걸 원한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걸 네가 한번 찾아서 머리 굴려서 찾아가지고 그에 관해서 궁리를 해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한쪽을 잘못 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그쪽은 이제 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례형보다 기록형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 이 3시간을 이제 주는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문제를 찾는 것, 즉 의뢰인이 원하는 것에서 어떠한 청구를 해야겠다라고 찾는 것에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저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일단 사실관계가 정리가 안 돼요. 이게 확실히 그건 그 나이 탓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는 확실히 이게 깊게는 생각이 되는데 빨리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였더라 보고 하다 보니까 좀 한참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1시간 이내에 잡아내야 돼요. 그것은 지금 절대로 안 됩니다. 제 강의를 당장 들어도 절대로 그건 되지 않고요. 제 강의는 그렇게 잡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걸 시간 내에 3시간 내에 맞춰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훈련은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돼요. 앞으로 그 전 단계를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법리 구성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기존의 이전 해설서에서는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기는 이제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그게 청구 취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자, 청구 취지, 기록형이 배점이 175점인데 시험이 지나갈 계속 거듭될수록 청구 취지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당사자가 많아지면서 배점은 아마 70점 이상, 70점 내지 80점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그 글자 수는 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배점은 거의 반 정도를 얘들이 먹고 가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단순히 글자 수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 청구 취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법적 지식이 동원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구 취지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반영된 것이고 그게 서포트 해주는 부분이 청구 원인이죠. 내가 이렇게 청구 취지를 이렇게 썼는데 이 원인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구 취지가 잘못되면 청구 원인은 100%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배점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청구 취지가 잘못돼서 거기가 틀리고 그 다음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청구 원인을 쓰면 긋진 않아요. 대신에 점수를 안 줘. 정확하게 쓴 부분에는 점수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라 그래가지고 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다 점수 주지 않는다. 그래서 청구 취지를 잘 찾아야 돼요. 청구 취지를 잘못 찾아가면 아무리 뒤에서 주저주저 쓰다 하더라도 물론 몇 마디 걸려서 거기에 배점되는 거 0.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그 점수는 얻겠지만 쓰는 거에 비해서는 전혀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취지를 찾는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고 그거를 어느 방법을 익히면 시간을 단축하고 순서는 그렇게 돼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청구 원인이 청구 취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지금 머릿말에 4번의 중간을 보시면 상당수 학생들이 좌절을 느끼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좌절감을 느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단계가 이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찾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쓰는 것, 이거를 순서를 어겨서는 심리적으로 뭐 대충 해서 뭐 어떻게 되겠지는 심리적인 그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점수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 과정이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이거는 견뎌내야 됩니다. 자기 머리로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결론을 찾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이 붙으면 그 다음에 속도가 붙어요. 어떤 그 전부 서류를 뒤지고 그거를 메모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러나 첫 단계를 못하면은 실력이 늘어봐야 그거는 완전 헛것이다. 점수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구 취지를 잘 찾아나게 되면 청구 취지가 보통 한 뭐 10개 정도 이제 적겠죠. 그 다음에는 이 청구 취지를 왜 이렇게 썼는지 해서 청구 원인을 이제 기재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5항으로 청구 원인 부분을 어떻게 쓸 거냐에 관해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청구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요건 사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자, 말소 등기 청구권을 만약에 청구 취지로 기재했다 그러면 그 말소 청구권이 생기게 된 사실관계, 주요 사실에 관해서 아주 앙상하게 쓰는 거야. 여기서는 아주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사실만 적으면 되는데 판례라든가 법리라든가 법적 판단, 해석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앙상하게 써야 돼. 앙상하게 사실관계만 적어주는 부분이 이제 요건사실 부분이에요. 뭐 판례를 적는다든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 쓰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점은 안 되지만 무익적 기재사항, 배점이 하나도 안 돼요. 마음은 뿌듯해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배점이 하나도 안 돼. 그 다음에 부분이 이제 이 변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항면을 반영을 하라라는 그 요구가 있죠. 자,
항변을 반영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뒤에서 할 얘기지만 제가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나온 해설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갖고 쓴 해설서가 상당히 적다. 자, 항변을 반영하라고 할 때는 첨부 서류나 상담일지에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가 나와 있는 항변만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항변이 이유가 있으면은 이거는 요건 사실에서 반영을 해서 녹여내야 된다. 왜냐, 소장은 전부 승소를 전제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이 만약에 예를 들었다 하게 되면 소멸시효 자체가 소구채권을 이유 없게 되는 정도의 효력이 있다면 청구 취지에 아예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구채권에 대해서 일부를 소각시키는 이유, 효력이 있다 그러게 되면 청구 원인 쪽에서 요건 사실에서 기재를 해가지고 소구채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떼고 이때부터 청구하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를 해서 요건 사실에서 흡수를 시켜야 되고 소멸시효 항변을 했는데 이게 소멸시효 항변 자체가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은 재항변으로서 다시 번복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예상 항변 쪽에서 써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항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구 원인 사실에서 피고의 예상 항변과 그 부당성이라는 목차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피고가 그냥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한 항변 중에서 이유가 없는 항변을 쓰는 것인데 여기는 요건 사실을 즉 주요 사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법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된 법리다라고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구 원인 부분은 이처럼 요건이라고 하는 앙상한 주요 사실만 적어내는 부분 이거는 최소한만 적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 예상 항변이라고 해서 법리를 적는 부분 명확하게 달라요. 그리고 청구 취지를 배점이 상당한 배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절대량의 시간을 반드시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 원인 부분은 최소한만 써야 돼요. 최소한만 써야 된다. 그 최소한만 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청구 취지는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 청구 원인은 최소한만 쓰는 게 중요해요. 최소한만 쓰는 방법은 요건 사실은 그야말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서 앙상한 사실관계만 날려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고 그래서 무슨 판례니 법리니 일치 안 쓰겠다.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요건 사실을 쓰면서 사례형 풀듯이 써. 사례형 풀던 거죠.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점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학살 판례 아는 대로 막 자기 논리해서 분석해서 답을 내는 과정인데 요건 사실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사실에다가 판례 집어넣고 법리 어쩌고 저쩌고 해설서들도 많은 실무가들이 보통 쓰는데 해설서에도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 분량이 여러분들이 도저히 쓸 수 없는 한 10시간 줘야 쓸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턱하게 해설서라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점수의 배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의 예상 항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의 예상 항변도 항변에 외피를 썼지만 사실은 항변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고 상대방이 뭔가 명시적인 의사는 있는데 이게 별도의 목차에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상 항변이라고 보이지만은 그것이 요건 사실을 쓰면서 같이 녹여 들어간 부분은 별도 쓸 필요가 없다. 아까 같은 소멸시효 항변 같은 것인데 소구채권 자체를 쪽에 일부만 예를 들어서 소멸시키는 사유로서 소멸시효가 만약에 항변이 작동을 한다면 요건 사실에서 한 줄 적어가지고 그걸 끝내버려야 되지 그걸 다시 예상 항변 쪽에서 다시 끌어와 가지고 쓰는 거는 이중으로 쓰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전혀 배점이 없어요. 이것이 기록형을 따로 두고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례형 쓰듯이 기록형을 쓰고 나와서 되게 뿌듯해. 나는 여기 판례도 적었고 점수 까보면 안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교수님들은 분명히 사례형과 기록형을 달리 테스트 해보려고 해서 문제를 냈는데 얘는 쉽게 말해서 똥오줌을 못 가리는 애구나. 본인은 되게 뿌듯한데 교수님이 나의 민사 실력에 놀랬을 거야. 네, 놀란 건 맞아요. 다른 방향으로 놀랬을 뿐이지. 그래서 기록형 점수가 의외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기록형은 분명히 써야 될 것, 강조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장단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험 합격하고 나서 빨리 잊어버려야 돼. 실무에서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록형의 어떤 그 특징이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이렇게 설명 안 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미궁에 빠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 오늘 이제 강의안이 일단은 나왔는데, 보시면은 1부, 2부, 3부, 그 다음에 4부가 기출문제 해설인데요. 페이지 수로는 264페이지부터 1회 변식 기출문제가 1회분만 올라가 있어요. 2회부터 7회까지는 이제 누락이 되어 있고요.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그 서점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부터는 이제 정식 교재를 가지고 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목요일까지는 이 교재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교재 강의 순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기록형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분들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다른 강의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대부분은 아마 지금 준비가 안 됐을 거고, 사례형은 맹렬하게 준비를 했으나 기록형은 이때부터 하리라 라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 자체는 제가 금방 이제 머릿말에서 기록형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제 썰을 풀었으니까, 시작 자체는 그 4부 1회 변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머릿말에서 썰을 풀었던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최소한에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앙상하게 주요 사실만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몸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어떻게 기재를 하고 청구 취지는 어떻게 기재를 하고 청구 원인은 어떻게 기재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요건 사실론에 관해서 사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4부의 1회 변시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1부, 2부, 3부를 소위 말해서 요건 사실론이라고 한 부분을 차근차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회 변시부터 7회 변시까지를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기출문제의 그 제 강의의 핵심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상담 일지하고 첨부 서류를 여러분들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가장 전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궁리하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앞부분 1시간 이내로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거를 1시간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 청구 취지가 확실하면 점수는 확실히 그런 일정 분량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고, 청구 원인은 앙상하게 써도 상관없어. 크게 상관없어.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쓰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청구, 여러분 아마 이제 모의고사 한번 보면 알잖아요. 못 쓴다는 거. 사례형도 나의 민사법 사례 실력 한번 보여주려, 못 보여주죠. 보여줄 수가 없어. 이거는 정상적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시 시절부터 그랬어요. 이쪽 시험은 정상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사람 바보 만드는 시험이거든요. 그 와중에 꿋꿋이 견뎌내서 붙은 시험이에요. 탁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그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좌절하고 어렵고 다 그렇게 혼란을 겪고, 이게 왜 이런 시험을 보게 할까? 내가 변호사만 시켜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는 망상에 빠져 있죠. 대부분. 그거는 뭐 맞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만 되면 훌륭하게 영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 것 같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잘 못 넘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일정한 점수를 받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이제 결국 이제 강의를 개설한 이유인데, 가장 저는 그거의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은 그 청구 취지를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저는 강의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정도 돼야 아마 강의가 진행될 텐데, 제발 내년에는 보지 맙시다, 우리. 자, 내년에는 이제 강의가 굉장히 개설이 많이 돼요. 제가 민사법 시리즈를 드디어 다 써가지고 다음 달에 사례 2까지 나오거든요. 사례 2는 이제 진도별로 사례를 이제 사례하고 신규 문제를 지금 사례 연속 완내 분량의 정도로 이제 만든 건데요. 강의도 바로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광고의 말씀이고요. 자, 이제 사부를 한번 먼저 보고 그다음에 강의를 진행해 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 자, 264페이지 보면은 일의 변시해서 뭐 준수 사항에서 쭉 나오는데 뭐 준수 사항에서 특별히 볼 건 없어요. 265페이지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변호사가 신영수라는 애가 나오고 그다음에 의뢰인이 박대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상담 일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얘가 갖고 온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당사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써내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전부 순서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은 모든 그 기록형 시험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제시사항인데 다만 265페이지에는 작성 요령을 보게 되면 회차별로 조금씩 문제에 어떤 제한을 간다든가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킹을 해둬야 되죠. 항상 나오는 것은 이제 소장 작성이라고 소제기를 항상 제시를 해 줍니다. 이것은 뭐 소장에다가 마지막에다가 변호사 해서 날짜를 적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항변과 관련해서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가 있는지 혹은 제척기간이 준수가 됐는지 말한 논점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제척기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당연히 사행위 취소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형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중에는 이제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참증 상속인이 등장하는 문제가 이제 한번 나와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중요했던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좀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은 뭐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라. 모두 다 주어지는 것이고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지 말아라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들어갔냐면 법률적으로는 피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소유 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썰을 푸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내 형님이니까 뭐죠? 내 삼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빼라. 그거는 그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 소장이 약간 지저분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집어넣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는 부신적 연쇄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둘 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데 한 사람을 빼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의 답안 채점의 편의상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마킹을 해야 되죠. 누구에 대해서 소재기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빼야 되고요. 그거 기재하면 안 되는 거겠다. 그 다음에 사망을 보게 되면은 전부 승소를 전제로 해라고 하는 건 뭐 모든 시험에 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예비적 청구하고 선택적 청구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다만해서 보게 되면 첨부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가지고 장차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의 항변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이를 가정해서 반박을 기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피고들 상대 피고로 삼을 사람이 보게 되면 첨부 서류에 보게 되면 그 항변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 통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날리면 막 먹대꾸 막 말대꾸 하면서 막 날라오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내용이 소구 채권 자체, 즉 의뢰인은 원하는데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로서의 법리적으로 그 타당성이 있으면 그건 빼야 되는 거야. 청구 취지에서 빼야 되는 것이고 일부를 반영시킨다 그러면은 그걸 반영해서 청구 요건 사실에 쓰고 전혀 엉뚱한 소리다 그러면은 피고의 예상 항변 편에 써가지고 그거는 법리적으로 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니 여러분들이 막 그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보여주리라고 하는 걸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자, 다만 조심할 거는 이거는 최소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도 안 했는데 미리 짐작해가지고 막 쓰는 거.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이 거듭될수록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초창기에는 피고의 항변이 무슨 말인지 딱 보면 딱 답이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슨 말인지 몰라. 뭐라고 썰은 날리는데 법률적 가공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썰이 도대체 어떤 청구하고 연결이 되는지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7회 변시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 금전 청구인 경우에는 뭐
저기 정산하지 말고 뭐 기간 뭐 이런 거 방법을 기재해서 하라. 그다음에 지연 손해금을 제외해라. 이런 것들은 이 1회차의 특별한 요구 사항이죠. 자, 지연 손해금은 이제 제외해라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 같은 게 필요하게 되면 직접 기재를 해라. 자, 별지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실무상 많이 하는데 별지가 제공된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회 변시 때 딱 한 번만 제공이 됐고 나머지는 다 직접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지를 직접 만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별지가 한다면은 시험 문제에 관련 서류로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 번밖에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 직접 적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직접 적는데 이제 필요한 거는 결국 부동산의 표시, 토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결국은 내는 것이겠죠. 나머지는 이제 표시를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이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원피고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그리고 원피고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소외라는 거를 적어가지고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기재해라. 실무상으로는 소외라는 표현은 실무상은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고 당사자가 원고보다는 피고 쪽이 당사자가 많죠. 피고가 한 명인 경우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 피고가 뭐 3명, 4명, 5명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피고 1 누구누구, 피고 2 누구누구 나오는데 여기서 그 청구 원인 같은 걸 적을 때는 이름을 그대로 적으라는 거죠. 당사자 표시 중에 피고 1 김갑동, 피고 2 김울동 이렇게 하더라도 청구 원인을 쓸 때는 피고 김갑동, 피고 김울동 이렇게 적어야 되지 피고 1, 피고 2 이렇게 적지 말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지금 사실관계하고 첨부 서류만 기초로 해가지고 엉뚱하게 네가 사실관계를 만들지 말아라, 상상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거는 상당히 이제 이 회차에 마찬가지로 특이한 요구 사항이죠. 지원 손해금,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마킹을 하면서 이걸 넘어가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한두 번 보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다 손이 가게 되는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보시면은 서류는 다 적법하게 작성이 됐고 상담 일지는 모두 진실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그 다음 267페이지 소장 이렇게 적어라,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268페이지 보시면은 이 관할 토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법은 항상 뜨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피고가 100% 피고는 여러 명인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피고 사이에서는 이제까지 고유 필수 공동소송으로 나온 적은 없어서 통공 관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통공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재판적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관련 재판적이 인정이 된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피고 중에 한 사람의 토지 관할만 있으면 다른 애들은 관련 재판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피고 하나 정해가지고 적어주면 되는데요. 그 7회 변시에 이와 관련해서 주총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하는 사건이 이제 하나 그 청구 취지로 갔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작성 요령 파트에 전속 관할이 있으면 전속 관할 이거를 반드시 적어라라고 하는 이게 노티스를 해줬어요. 통상적으로는 그냥 그 266페이지에는 구항 정도 예시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7회 변시 나와 있는 것처럼 전속 관할 말이 나온다면 전속 관할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관할로 법원을 적어주는 것 정도만 조심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시황을 한번 보게 되면 266페이지에 법리 문제는 법령하고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령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따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이거는 피고의 예상 항변을 배척하는 쪽에, 즉 법리를 썰을 푸는 부분에서 결국은 집중이 될 겁니다. 청구 요건 사실은 같은 경우 주요 사실은 앙상하게 쓰면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슨 망상하게 쓰고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은 피고의 예상 항변에 대해서 그걸 배척하는 쪽에 대법원의 입장을 쓰는 것인데, 결국은 요구하는 것은 학설이나 너의 주장을 쓰지 말라는 거죠. 나는 너의 생각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니까 대법원의 입장을 써라. 그러면 글자를 한 글자라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반박을 할 때 대법원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내용을 쓰는 게 이게 판례인 거야. 그냥 이렇게 청구하고 있는데 이건 이러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라고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대법원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쓴 거 한 글자라도 덜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쓰지 말자. 왜냐 전제로 해서 그렇게 작성 요령에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쓰시면 되겠다. 자, 작성 요령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소장 양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참고 268페이지 중요하지 않고. 자, 기록을 보시면은 271페이지에 기록 목록이 있습니다. 자, 상대 밀지가 있고요. 첨부 서류가 따라오게 되는데, 자, 대충 한번 여러분들이 로데이터 한번 복습은 다 하셨겠지만은 로데이터를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해서 할 일은 이거예요. 이거를 잘 해내면 쓰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대충 그려서 나올 수 있고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못하면 개고생하고 점수는 안 나오고 갈림길은 이거죠. 그러면 한번 러프하게 보자는 거죠. 자, 상대 밀지 봤더니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는 항상 써야 될 애들이니까 주소라든가 여기다 마킹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의뢰인은 상담 찾아온 사람을 이제 원고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박대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박대원이 하나 마킹을 해두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상대 밀지를 봤더니 274페이지까지 12문항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봤더니 박대원의 아버지 박정수가 있는데 땅을 2필지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지을 예정이다. 사망을 봤더니 뭐 박대원이하고 그 여동생 박정순이가 여차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상황을 봤더니 박정수가 2000년 무렵에 죽었다. 박대원이 귀국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상속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제 이런 그런 불길한 분쟁 느낌이 여기서 나오죠. 5항을 봤더니 죽은 박정수의 동생 즉 의뢰인인 박대원의 입장에서 보면 숙부죠. 박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님의 일을 도와주다가 박정수가 사망을 했고 박대원하고 박정순이가 상속 등기해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정리 못하는 그런 사정이 악용을 해가지고 이 필지 토지를 박정수에게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래서 관철동 50-1번지 대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고물 수집 장소로 이용하다가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렸다는 것이고 50-2번지 잡종지에 대해서는 김영철이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다. 자, 여기서 슬슬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73페이지 6항을 봤더니 이제 박대원이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이게 3,000원 찾아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빨리 등기 돌려달라. 그 다음에 김영철 찾아가지고 야 너 그 잡종지 내 건데 우리 그 삼촌이 이렇게 장난쳤어. 그러니까 돌려줘.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진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내가 그 토지를 원래는 그 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박진수의 아버지죠.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그냥 이름만 형님 이름으로 해놨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법률적인 냄새들이 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박진수는 야 이거는 명의신탁을 주장한 거야.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원래는 내 건데 아버지 이름으로 해놓은 거다. 그러다가 이제 내 이름으로 어쨌든 뭐 등기를 해온 거니까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등기를 하는 못 시켜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영철을 가져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등기부를 보고서 박진수가 소유권자인 걸 알고서 임차를 한 것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죠. 자 보시면은 이게 사실 만약에 사례형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런 멘트들이 법률 용어로 가공이 돼서 나와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나와 있죠. 내가 땅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임차를 한 것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어떤 항변을 갖고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는 것들이에요. 이거 보면 그렇게 이건 어렵지는 않은데 출애변 시라든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말들이 어떤 주장과 관련된 항변인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7항을 봤습니다. 자, 박대원, 박정순이가 변호사 없이 김영철 상대로 해서 민사 재판을 제기했는데 증거를 대지 못하는 바람에 패소하고 말았다. 자, 이거는 아주 흔히 쓰는 장치죠. 어떤 이 의뢰인이 찾아오기 전에 어떤 소송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졌다.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됐다.
기판력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걸 그 가이드를 해주냐면은 지금 의뢰인에게 청구권이 경합하는 청구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쓸 수 없어.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의뢰인이 찾아오기 전에 지금 문제가 되는 상대방을 상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했더니 했는데 이것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찾아오지 않겠지. 항상 패소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날리는 거야. 자, 이거는 공통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박점순하고 찾아가가지고 박진수한테 하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요. 박대원이 판결문을 복사해가지고 김영철을 찾아가가지고 야 반환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김영철이가 정리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박진수가 유죄 판결이 나고 나서 항소를 했고 이제 조카를 찾아가가지고 화해를 요청하면서 야 나대지는 내가 너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이 나대지를 무료로 사용한 그 대가 부분은 내가 김영철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거를 너들한테 각각 2분의 1씩 양도하는 방법으로 때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박대원, 박점순이가 수락을 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대지의 반환에 관해서는 이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사자 의사에 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대원과 박점순이가 박점순한테 찾아가가지고 빠른 시간에 원상을 회복해라. 이건 뭐냐면은 등기가 당신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빨리 환원시켜라. 이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영철에게서 지금 그 잡종지에 임대해가지고 받은 임료 이건 우리한테 돌려주시오. 그리고 받는 즉시 나한테 넘겨주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박진수가 계속 써버려서 돌려주고 있지 않고 김영철도 계속 그냥 임대료를 박진수한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214페이지 12항을 봤더니 이필지를 임대할 경우에 매월 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게 확인을 해줬다. 자, 이게 이제 사실관계예요. 얼핏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빨리 읽을 겁니다. 이제 눈으로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상담인의 희망사항을 봤더니 자 박대원이가 그 땅 이필지에다가 내가 지금 그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박진수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고 신한은행에서 근저당 잡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겠다.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 내가 지금 건축허가를 받겠다.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5천만 원 지금 남았다고 하는데 5천만 원을 줘야만 근저당권을 풀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5천만 원을 줄 의사도 있다. 이게 기출문제 2번 나온 그 상황이고요. 마치 이게 뭔가 상환이행 혹은 그 선이행으로 유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거는 미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을 봤더니 자, 김영철이 지금 임대료를 박진수에게 주고 있는데 숙부한테 주고 있는데 그걸 나는 김영철로부터 직접 받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사항이에요. 김영철로 하여금 박진수가 아닌 나 우리한테 주도록 하고 싶다. 자, 근데 박진수는 우리 숙부는 지금 숙부를 상대로 해서는 어떤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철이는 그 양수 그 박진수가 이제 그 대여금 채권을 이제 양도를 해줬는데 양수금 채권에 대해서 돈을 달라라고 했더니 감류가 됐다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도 바꿔주고 싶다. 사망을 봤더니 여동생 박점순이가 지금 외국에 가 있고 연락이 안 돼 있는데 박점순이는 별로 소송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걔가 돌아오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하죠. 자, 이거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공동 상속인으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박점순이는 들어오지 않고 상속인은 내 혼자 처리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상속지분 가지고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죠. 275페이지에 판결문이 지금 박진수에 대해서 형사 판결문이 쭉 나와서 확정됐다. 279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280페이지 봤더니 판결문이 중앙지법에서 하나 나왔는데 원고가 박대원, 박점순이가 있고 김영철 상대로 해서 청구 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사재판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쭉 봐서 청구 취지를 보니까 원고들에게
2004년 6월 1일부터 여차저 접종지 반환할 때까지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해라라고 해서 부당이득으로 청구 원인을 구성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증거를 제출 못해가지고 패소 판결을 받은 판결문이 나왔고요. 282페이지 봤더니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판력이 생겨서 부당이득 반환으로는 어쨌든 김영철 상대로 해서는 못하겠구나라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283페이지 보면 이제 등기부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되는 땅 50-1번지 나대지하고 50-2번지의 잡종지 285페이지에 자 등기부는 모든 시험에 다 나오는데 등기부가 주구는 정보는 거의 전형적입니다. 보시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3페이지 보시면은 50-1번지인 경우에는 의뢰인의 아버지 박정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지금 박진수가 매매로 지금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등기가 주는 정보들 어떤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쓰느냐 청구치를 적을 때에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정보를 줘요. 등기부는 거의 똑같아요. 주는 정보들이. 그래서 볼 내용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전형적인 자료들인 것이죠.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보죠. 284페이지 보니까 신한은행이 저당권을 하나 잡아놓은 것들이 있고요. 285페이지는 박진수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잡종지를 잡아놓고 있고 이것이 이제 김영철한테 임대가 간 것이죠. 286페이지 보니까 재적등본이 나와 있는데 재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사망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주는 정보는 뭐냐면은 지금 의뢰인들이 갖고 있는 공동 상속인이 누구냐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제시되는 자료입니다. 박정수가 보시면 호주 박정수 해가지고 쭉 보면은 여름 무렵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2008년 8월 1일날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인으로서는 그 배우자하고 자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상속 지분 같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김수현 같은 걸 봤더니 이 사람도 사망한 시점이 22페이지 밑에서 보니까 99년 5월 18일 날, 즉 박정수보다 먼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박정수의 공동의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87페이지에 대원, 점순 두 사람이 이제 자녀로 되어 있죠. 공동 상속인이 결국은 이제 박대원하고 박점순 두 사람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적인 어떤 그런 그 서류들이니까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보들을 주는 것들이고요. 289페이지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라 그래가지고 자녀가 박대원, 박점순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있고. 자, 29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해서 매매 계약서에서 긋고 이제 월세, 즉 임대차 계약서가 나오게 됩니다. 김영철이하고 이제 박진수가 되는 것들인데 이거는 사적으로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박진수와 김영철 간의 임대차 계약서 이건 개별적으로 주는 정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291페이지를 봤더니 채권 양도 양수 통지서라고 그래가지고 자 통지서가 나오면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시면 그 기존의 해설서를 보게 되면 이 첨부 서류에다가 칼라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막 해놨죠. 이거는 이렇게 저쪽 일부러 안 했습니다. 편집을 하는 거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일부러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재적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는 정보가 거의 일률적이기 때문에 뭐 마킹을 하나 안 하나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 통지서 그 다음에 내용증명우편 이거는 사안마다 일관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다 읽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걸 마킹을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탁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시험장에서는 1항부터 5항까지 다 읽어가지고 지금 당사자가 사실관계가 정리돼가지고 당사자가 요구하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맞춰가지고 이 정보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1항부터 5항까지 다 읽어내서 거기서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이걸 마킹을 해가지고 나와버리면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만 읽는다 말. 그런데 그 하나 마킹된 부분에 관한 자료는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자료가 아니에요.
다음 시험에 그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런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대충 보고 이거는 이 자료는 이걸 저기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취지입니다라고 해. 이거는 전혀 쓸데없다. 여러분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체크할 때는 마킹을 해놓으면은 1초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체크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딱 갔을 때는 그 정보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1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킹을 안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항부터 이런 통지선이 내용증명표는 꼼꼼히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정보들이 어떠한 청구권과 관련된 항변인지를 찾는 것도 하나의 트레이닝이다. 그러면 291페이지 봤더니 자 본통고인은 고물 수집업을 운영하던 귀하 어떤 2008년 10월 5일날 귀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 귀하는 지게차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이제 빌려갔다. 귀하 사정이 이제 급해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이자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귀하에게 구입할 고물의 선도자금으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고물판 돈을 몽땅 팔아서 1년 6개월 후에 돌려주기로 하고 자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변제기 이런 용어로 해서 사실관 그 사례형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제시될 그런 사실관계들이 그냥 돈을 모아서 1년 6개월 후에 돌려주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통 용어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귀하는 현재까지 사례도 하지도 않고 돈도 안 갚고 있다. 절반을 박대원이에게 나머지 절반은 박점순에게 양도를 하고 하였고 당신은 이걸 수락했다. 자, 대항 요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일체의 돈을 다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통지를 하는 서류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양수금과 관련된 것도 하나의 큰 분쟁인데 이 양수금과 관련해서는 이 정보가 전부예요. 이 정보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것은 박진수와 김영철 사이에서 어떠한 금조 소비 대차 계약이 있었다. 라는 정보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청구 요건을 원인 사실 쓸 때 보게 되면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다음에 그 약정 이자와 지연 손해 이자를 다 보통 이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언제 그 돈을 지급한 사실, 반환기일은 언제로 한 사실, 이것들이 요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정보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마킹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언제 돈을 빌려줬느냐, 언제 돈을 줬느냐. 이거는 왜 어떤 정보가 되냐면 약정 이자를 기산일이 되거든요. 약정 이자는 돈을 지급한 날부터 약정 이자를 기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날을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 얻어야 될 정보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약정 이자는 원칙적으로 일단은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보통 이자를 청구 못하죠. 하지만 상인 간의 거래에서 영업과 관련돼서 돈이 오고 갔을 때는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상 연 6% 이율에 법정 이자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법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알 것이고요. 그런 정보들이 여기서 체크를 해야 돼요. 지연손해금은 갚지 말라고 했는데 약정 이자는 그러면은 약정 이율은 없는데 그러면 상법에 적용될 수가 있겠느냐? 보니까 주저리 얘기를 하잖아요. 본 통고인은 고물 수집업을 운영하고 있다. 너는 지게차 임대업을 하고 있고, 자, 그 상인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상인이라는 말은 이미 법적인 평가예요. 주요 사실로서는 고물 수집업. 그리고 너는 지게차 영업을 하고 있다.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과 관련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영업과 관련돼서 빌렸다고 하는 그 법적인 평가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나중에 필요하면 귀하게 구입할 고물의 선도 자금으로 내가 너가 준 것이다. 상인끼리도 예를 들어서 영업과 관련 없이 형님 제가 급한 돈 지금 또 어디 갚아야 될 돈 있으니까 그냥 좀 빌려주셔 해서 빌려주면 이거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똑같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나중에 너한테 고물을 살 돈으로 미리 너한테 땡겨주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정보가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통지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이것을 시간이 내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넘어가면 반드시 후회해요.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소비 대차 계약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양도가 있었구나라는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례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들. 시간이 여기서 많이 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게 되면 우편물 배달 증명서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편물 배달 증명서가 나타내는 거는 그게 의사 표시가 언제 도달됐느냐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편물 배달 증명서에서 체크할 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배달 연월일, 의사 표시가 언제 도달됐다. 2009년 5월 13일 이 날짜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서류는 주는 정보가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임대료 확인서라는 것들이 이 사례형에서 첨부 서류로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 확인서가 주는 정보는 어떨 때 나오냐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혹은 남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돌려주는 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라든가 손해배상으로 그자를 상대로 해서 네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이득을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때 그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에 관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때 이 정보가 항상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슨 토지 임대료 혹은 어떤 건물의 임차료에 관한 자료가 제출이 되면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건물이나 부동산의 인도와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는 거에 관한 정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죠. 등기이행 촉구서라 그래가지고 박대원이가 박진수한테 삼촌한테 이렇게 보내죠. 여차여차 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형사 판결이 이제 확정됐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말소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295페이지에서 그 박진수가 답변을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자, 우선 조카와 사이에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섭섭하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소용없을 테지만, 자, 관철동 땅은 원래 자네 조부의 소유였는데 등기 명의만 자기의 자산의 부친인 박정수 명의로 있었고, 나는 조부 생전에 이 땅을 증여받았다는 것만은 알아주게. 비록 증거가 없어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나는 떳떳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비록 등기서류 위조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돌려놨지만 사실은 이게 내 땅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이게 피고의 예상 항변 파티에서 반박을 해야 될 내용처럼 확 느껴져요. 하지만 이거는 쓸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명시적으로 나온 것만 항변 사항으로 해서 반박을 씹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다 씹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뺄 것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사실에서 처리되는 것들은 항변 사항도 이중을 썩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건 사실에서 처리되면 항변 사항으로 쓸 필요 없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다가 나도 법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등기 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등기 명의자가 시효 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니까 이건 내 땅이 일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뉘고, 그 다음에 여차차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법적인 정보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차근차근 읽어봐야 됩니다. 296페이지 통지서를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일 보내는 거니까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죠. 자, 김영철이가 박대원에게 보내는 겁니다. 김영철이가 자, 잡종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해가지고 지게차 영업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죠. 자, 두 가지를 나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다. 땅을 비워달라. 그 다음에 양수금 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양수금과 관련해서 자, 먼저 나는 선의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선의 취득을 했고, 자, 그 땅을 내가 임대차 할 당시에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박진수가 소유권자였더라. 그걸 믿고 내가 지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선의인 것이다. 그래서 선의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점유할 권한은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인도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네가 유죄 판결을 갖고 와서 내한테 확인했을 때도 박진수가 등기 서류는 위조한 것은 맞지만은 말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건지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자, 그다음 사항을 보게 되면 기하와 박점순이가 나한테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졌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제 기판력 항변을 한다는, 기판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과 기판력에 관한 내용을 던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양수금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노예 채권자인 정태수가 가압류를 해서 그게 확정됐기 때문에 나한테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정문이 날라와가지고 지급하지 말라고 나한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난 나한테 소를 제기해서 달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하면서 첨부 서류로 해서 가압류 결정 정본을 첨부를 해가지고 봤더니 진짜 김영철을 제3채무자로 해가지고 정태수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이게 송달이 됐다는 송달 증명서가 300페이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 채무확인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박진수가 나대지에 대해서 그 신한은행에 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피담보 채권액이 지금 5천만 원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채무 확인서가 또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기록이면 표지에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뭔가 법적인 평가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매번 시험장에 들어가서 봐야 될 로데이터인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담일지와 첨부 서류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사실관계, 이 법적으로 의미 있게끔 사실관계를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처음에 해야 되고요. 자, 이거를 정리한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뭔지를 이제 탐색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구 취지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이 청구 취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구 원인을 이제 정면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이 지금 일회 변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기에는 한 20분 정도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분 안에 정리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정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보죠. 자, 272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상담일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 기록형 시험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사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본 이런 뭐 아기도 하고 뭐 손부 소리도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덩어리가 있어요. 문제 삼는 덩어리를 이루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 나대지와 잡종지를 둘러싼 분쟁, 그거에 대해서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땅에 돌려주고 그동안 사용한 거 돈 돌려달라 하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고요. 또 하나는 김영철에 대해서 빌려준 대여금 채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양수금 채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상담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의뢰인이 뭐를 요구하는지를 항상 머리에 둬야 돼요. 상담 일지에는 그 덩어리를 제시합니다. 그 덩어리를. 어떤 덩어리가 있는지. 자, 1회 변시 때는 덩어리가 두 개였고요. 2회, 3회 갈수록 3가지, 4가지로 늘어나다가 5회 변시 때는 피크를 6가지. 덩어리를 6가지를 했다가 5회 변시는 시험으로서는 개판인 시험이죠. 사례형도 19문제를 냈고 교수 네가 한번 써봐라. 뭐 이런 반감이 날 정도로 엉터리 시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우각성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6회 변시 때부터는 문제를 줄였습니다. 사례형도 같이 줄였죠. 그래서 기록형으로 같은 경우에는 5회 변시 때 6가지 덩어리를 냈다가 그 다음에 4가지 덩어리로 줄이고 올해 7회 변시에는 3가지 덩어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담 일지하고 첨부 서류를 볼 때 무조건 보지 말고 덩어리를 먼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덩어리를 그려 놓고, 그러면 그 덩어리는 3가지 정도가 표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인데 점점 그 덩어리에다가 복잡한 얼개를 막 이제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당사자들을 많이 집어넣고 서로 악유하는 내용에다가 뭔가 까칠까칠한 걸 넣어가지고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덩어리를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제 쓰는 방법이 상담 일지를 보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걸 보고 덩어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림을 시험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처리를 할 텐데 3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본 교재가 기존 해설설과 다른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썰을 풀었던 것이 303페이지부터 그 이하의 내용들이 제가 이 수업에 이제 중점을 두고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303페이지에는 글로 메모를 해놓은 건데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이거는 상대 밀지 순서대로 적어 놓는 것들인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빨리 보는 차원에서 활용을 하시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써야 될 것은 304페이지에는 그림 메모예요. 그림 메모의 핵심은 덩어리를 찾는 거예요. 덩어리.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를 해놨는데 케이스 1이 바로 부동산 이필지 토지와 둘러싸서 거기에 나와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그에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놈한테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단 점유에서 생긴 이득을 반환받는 거에 관한 문제가 케이스 1로 나와 있죠. 이거를 빨리 그려야 돼. 그 상담 일지와 의뢰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걸 얼개를 그려놓고 두 번째 케이스가 김영철로부터 양수금을 받는 거야. 이게 두 가지 덩어리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과 이필지 토지하고 양수금 청구는 아무 관계 없는 덩어리야. 이걸 분리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첨부서류를 보는 거야. 첨부서류를 보면서 요구 사항은 항상 머리에 둬야 돼요. 지금 의뢰인들이 덩어리를 갈라놓고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걸 요구하고 있고 이 양수금에 대해서는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이제 머리가 아직은 팔팔하잖아요. 그걸 두면서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정보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킹을 해놓는 거야. 마킹을 해놓고 그림에다가 페이지 수만 적는 거야. 핵심적인 키워드만 적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토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50-1번, 50-2번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뭔가 나중에 뭐 인도도 구해야 되고 부동산 등기도 철거 말소도 구해야 되니까 등기부에 있는 정보 페이지 19페이지, 21페이지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페이지 수를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재적 등본 그래서 이제 공적기관에서 나온 것들은 주는 정보가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그거는 이제 빨리빨리 마킹을 하는 것들이 이 정보들 말소의 대상이 되는 정보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요건사실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그걸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고 이제 박진수로부터 저당권이 이제 50-1번지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관해서는 주식회사니까 법인이니까 법인에서 써야 될 내용들이 있죠. 대표자가 누구고 어쩌고저쩌고 그 정보가 이제 37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얼개를 그려놓으면서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보게 되면 자 박진수가 있고 신한은행 김영철이가 나오고 박정수가 사망해가지고 박정순과 박대원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박대원이가 우리 의뢰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신한은행 근저당 없앴으면 좋겠고 김영철로부터는 인도받고 돈도 받고 싶다. 그래서 첨부 서류를 보면서 여기다가 키워드와 페이지 수를 아주 간단히 적어 놓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자, 박대원이가 박진수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을 보게 되면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싶죠. 제가 박진수 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말소를 하고 싶은데 박진수가 31페이지에 답변서를 보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했네 하면서 이런 썰을 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키워드 하나를 적어 두는 거고 그다음에 저당권 말소와 관해서는 신한은행에다 마크를 해놓고 김영철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도 청구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구하고 싶은데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것이 32페이지 그다음에 기판력을 주장하는 것이 16페이지 33페이지 그다음에 소멸시효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부만 만약에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전부 다 완성이 돼버렸다 그러면 청구 취지에 올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청구 요건 사실에서 녹여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최소한의 글자로 찾아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를 보게 되면 양수금을 구하는 것인데 양수금은 기본적으로 원본 채권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럼 원본 채권이 대여금 채권이에요. 자, 대여금 채권은 우리가 이 책을 보게 되면 금전 채권에 관해서 청구 취지 이렇게 기재한다. 청구 취지를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그럼 얼마씩 팔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데 자, 금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발생 원인으로 따지게 되면 청구 요건 사실 파트를 넘기게 되면 매매 대금도 있고 대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게 대여금이죠.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일정한 기간 사용하게 해서 사용의 대가를 받고 일정한 날짜에 돌려받는 거야. 그러면 약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 약속한 날 못 받으면은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 이자를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수금을 구하는데 원본 채권이 대금 채권이다 그러면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변호사가 하게 되면 원본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대금이니까 이자도 약정 이자도 받고, 약속한 날 못 갚았다 그러면 지연손해도 받아내야지라고 해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약정 이자를 받으려고 봤더니 박진수하고 오고 간 그 서류를 봤더니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이자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주는 거죠. 약정 이자가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못 구하지만 상인이네, 고물상 지게차 임대요 상인이고 돈을 오고 간 걸 봤더니 고물에 관한 대금으로 갔네, 영업에 관한 것이다. 이걸 찾아내는 것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사 실력이에요. 민사 실력. 이걸 정리하고 그럼 법정 이자는 청구할 수 있겠구나. 지연손해금은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메모를 이거를 상담일지 읽어내고 첨부 서류를 읽어내서 이 메모하는 데까지가 한 20분, 30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 사실관계를 정리 못하게 되면 청구 취지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청구 취지를 이끌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이제 2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이 대충 끝나면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망, 어떤 식의 법률적 수단이 있을까를 찾아내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10분만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